국방 못하죠. 교육 못해주죠. 재정 망가졌죠. 재정 망가졌죠. 치료 못해주죠. 병 나면 치료 못해주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육 엉망진창이죠. 교육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나라고시 못하는 거죠. 정말 그 헬조선 민생의 삶은 정말 이건 아비규환이라고밖에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조선조가 망할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3.1운동 때 국권 회복하자, 나라 되찾자 그랬을 때에 조선조를 다시 데려와라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1890년대에 그 비숍 여사가 이자벨라 버드 비숍 여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와서 전국을 1894년 5년 갑오개혁, 그러니까 청일전쟁 직후 전후로 해서 왔던 분이 그 조선과 그 이웃들이라는 책에서, 이것도 여러 번 번역이 된 책이고 정말 기가 막힌 그 자료인데 이런 얘기를 해놔요. 그러면은 한번 이것도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요새 우리 서울을 한번 상상하면서, 서울은 지금 전 세계에서 몰려와요. 정말 뭐 와서 그렇죠. 왜 관광객들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좋은 도시고 재밌는 도시고 먹을 때도 많고 볼 때도 많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럼 한양이 어땠었느냐? 한양에는 예술품이 없으며 골동품이 드물고 공원도 없다. 왕의 거둥, 왕의 행차. 그 양반이 왔을 때 마침 왕의 행차가 있었대. 그래서 행차하는 걸 보고는 막 꽹과리 치고 막 몇백 명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 볼거리가 있었대 뭐예요. 왕의 거동 외에는 볼만한 것이 없으며 극장도 없다. 다른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이 한양에는 없다. 한양은 유서 깊은 도시이지만 유적도 도서관도 문학도 없으며 최근에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심하여 사원을 남겨놓지 않았다. 반면에 아직도 조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미신 때문에 묘비 하나 남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라 그러면 대도시, 이게 19세기 말에 대도시 그러면은 가면은 박물관도 있고 도서관이 있고 공원이 있고 큰 뭐 대학들도 있고,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사원이라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태국에 가고 인도에 가고 엄청난 사원들이 있잖아요. 대도시 한복판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교를 탄압을 했으니까 절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미신 때문에,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앵발리드 이런 거는 나폴레옹 묘 이런 화려한 그 자기네 위인들 빅토르 위고의 묘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린 또 미신 때문에 도성 내에는 묘소가 있으면 안 돼요. 묘비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양이라는 데가. 그러니까는 참 이런 속에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이렇게 한양은 거대한 버섯 군락 같았대. 버섯이 쭉 피어. 뭐냐면 이렇게 초가집들을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멀리서 보면은 그 평원에 그냥 버섯들이 피어 있는 것 같다는 거. 이게 진짜 조선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진짜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정말 헬조선이 뭐였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배우자, 뭐 미국을 배우자, 뭐 소련을 나중에 하여튼 뭐를 배우든지 간에 배워서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개혁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해서 이제 또 아픈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교육, 조선의 교육은 지금 이것도 비숍 여사가 쓴 겁니다. 조선의 교육은 지금까지 애국지사와 사상가 정직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 실패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조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국 책들을 앞에 펴놓은 채 바닥에 앉아서 상반신을 양옆으로 또는 앞뒤로 격렬하게 흔들면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가장 큰 소리로 가장 높은 소리로 중국 고전을 외우거나 낭송하고 중국 글자들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한문이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거를 보면은 이 교육제도에는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키워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편협함, 판에 박힌 자만심, 오만함, 거짓, 노동을 천시하는 잘못된 자존심, 반대한 공공정신, 사회적 신의를 파괴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2000년 된 관습과 전통의 행동과 생각이 모두 노예처럼 매여있는 좁아터진 지적인 지평, 얕은 도덕성, 모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조선 교육의 산물이다라고 오셨던 분이 보는 거고, 조선의 의료,
이거는 스크랜턴 박사가 들어오셔서 이제 진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죠. 열병은 이곳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다. 방치와 영양실조로 인한 피부병 환자들이 수없이 찾아온다. 결핵과 특유의 퇴행성 증상들은 매일같이 병원에서 마주치는 질병이다. 매독도 물론 자주 볼 수 있다. 천연두는 풍토병 수준이며 하도 흔해서 눈병 등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만 병원을 찾는다. 올여름 창고란 콜레라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의 유명한 분들의 초상화를 갖다 이렇게 보더라도 그 천연두, 그쵸. 우리 곰보라고 그러는 거 전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그 당시에 의료 상황이었고, 조선의 정부는 그럼 뭐를 했느냐? 조선의 정부의 병원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들은 병원 밖에서는 절대 진료를 하지 않았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절대로 병원 안에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리면 다 집안에서 내쫓아서 바깥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지으면서 계속하는 얘기가, 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알렌 목사가 병원을 짓게 하다가 탄원서를 쓸 때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민영익이란 분들이나 높은 분들은 치료를 가서 치료해주고 그러지만 지금 길거리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건물이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해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 진료를 해야 되니까 병원 좀 만들어 달라는 그래서 거예요. 만들어진 게. 그러면서 이 당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제 스크랜턴 박사가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또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다. 이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여름마다 콜레라가 창궐하죠. 이 도시에서는 분명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알렌 박사가 그때 정부에게 사망률을 추산해 보기 위해서 매일 밤 묻기 위해서 시구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볼 것을 정의하는. 그러니까 알렌 박사가 그랬다는 게, 정부 보고 이제 이제 광해원 지금 운영하고 하면서 아무리 내가 이걸 해도,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 죽는지라도 통계라도 한번 좀 잡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잡을 방법이 없으면은 시구문이라는 게, 우리가 시체는 꼭 시구문 통해서만 나갔잖아요. 그래서 시구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구문에서 매일같이 시체가 몇 구레도 나가는 것만 좀 쉬어보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니까 이게 통계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아주 대충이라도 통계라도 잡자. 그랬더니 조선 관리가 한 말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들이 죽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뿐이다. 그러면서 그 통계도 안 잡는다.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 못하죠. 교육 못해주죠. 재정 망가졌죠. 치료 못해주죠. 병 나면 치료 못해주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육 엉망진창이죠. 교육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나라고시 못하는 거죠. 아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정부 최고의 관리들이, 이게 정부가 아니라 나라가 나라고시 못한다는 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살던 사람들의 난 정말 헬조선 민생의 삶은 정말 이건 아비규환이라고밖에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그 신부님들이 정확히 사유재산제, 일을 하면 뭘 합니까? 일을 하면 다 뜯겨가는데, 그러니까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그때 게을렀다는. 근데 한국 사람이 게으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금은 온 세계가 인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DNA가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성격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라가 잘못하고 사회가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체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사람을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체제가 그러면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회 기강이 완전히 붕괴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요. 제일 먼저 많이 나온 얘기가 술. 그렇게 조선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술의 저주 역시 조선에 널리 퍼져 있다. 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얗고 걸쭉하며 다른 하나는 맑은 액체다. 정확해요. 막걸리하고 동동주 이렇게 그거를. 술들은 쌀, 보리, 밀 등으로 만든다. 김치와 술을 파는 주막은 어딜 가나 있다. 질질 짜는 술주정뱅이나 서로의 상투를 잡고 싸우는 술 취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불행히도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이게 아마 언더우드 목사님 부인이
것 같은데 안 된 얘기지만 조선에서는 술 주정이 매우 흔한 일이다. 조선 사람들은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차를 재배하지 않는다. 저도 이거 읽고 처음 알았어요. 진짜 그랬나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차,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도한다 그러고 하는 거 다 일본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거지 원래 없었대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최근에서야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사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우유는 이상하게도 전혀 마셔본 적이 없고 따라서 친구들과 사교를 위해서 마실 수 있는 무해한 음료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술만 그러니까 마시는 술만 마시는 거예요, 모이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면은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카페에서 만나자 그러죠. 가서 온갖 종류의 차와 뭐 온갖 종류의 무슨 커피와 이게 다 있으니까 이제 그거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실 게 없어서 술만 마셨다. 우유도 없었어요. 우유도 안 마셨어요. 현재로서는 너무나 흔히 과실주나 자신들이 직접 만드는 강한 알코올 음료를 마신다. 이 참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그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19세기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또 노름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주사위는 조선에서는 도박용으로만 사용된다. 카드도 사용하는데 한자가 쓰여 있는 젓가락 정도 넓이에 요즘 사람들 잘 모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뭐 그런 섰다 게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이렇게 그 나무 쪽 이렇게 종이 이렇게 잘라갖고 손가락 정도 넓이의 가늘고 긴 나무 조각을 사용하기도 한다. 도박을 하다가 사람들은 어찌나 흥분하는지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는 자신들의 부인도 걸었다가 노비로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엄한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은 무서울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도적들은 거대한 칼을 차고 다닐 뿐만 아니라 칼을 능숙하게 다. 어떡합니까? 도둑질 해야죠. 못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죠? 어디 장발장. 예. 그 장발장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못 먹게 되니까 가서 그 빵을 이제 훔쳐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온 나라가 지금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이 모양이 되고 있으니까 도둑질이 무서울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거짓말은 일상화되어 있다. 그 사기쳐야죠. 조선 사람들은 수대에 걸친 연습으로 거짓말을 하는 기술을 예술의 차원으로 성화시켰다. 상인들은 모든 거래에서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무리수를 둔다. 지금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된 내 친구는 과거에는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오늘 누구에게 사기를 칠까 하는 생각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도박을 해서 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을 해서 노동을 해갖고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우리 원래가 DNA가 그렇거나 이런 게 아니죠. 성품이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는 저 차원에 머물러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억압받고 교육받지 못하고 이렇게 착취만 당하고 서로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방법밖에 없는 사회에 사람들 보고 살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고차원적인 철학을 하겠습니까? 사유를 하겠습니까? 남들을 위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종교도 없어요. 어떤 고차원적인 종교가 있어서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갖고 이거를 도덕적으로 어떻게 승화를 시켜야 된다는가. 그럼 다음 생에서 내 생은 어떤 거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가 괴롭지만 이러면 안 된다라든가 어떤 위안을 주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 지향점과 윤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종교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는 그들의 사고는 저 차원에 머물러 있다. 사회학이 사회를 압도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도덕함은 일상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조선 사람들은 아편을 피우는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온순한 이교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도덕함을 다 갖고 있다. 온순하다고는 또 알아요. 또. 그런데 그리고 아편은 안 펴. 희한하네요. 중국은 그렇게 아편을 폈는데. 근데 저도 그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안 퍼진 건 참 다행인데 또 한 가지는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살 돈이 없어서. 네, 아편을 살 돈이 없어. 지금 술 마실 돈도 지금 없는 판이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선 경제가 오늘은 뭐 전에도 지난 시간에 하여튼 일본하고 중국에 비해서 경제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참 우리 여성분들이
들으시면은 모르겠어요. 참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너무나 아픈 부분이고 지금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읽고 있으면은 왜 개신교 같은 그러니까 천주교나 개신교 같은 그렇게 목숨 걸고 믿을 수밖에 없는 종교인데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가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될 수 있고 특히 여자들이 참 그 천주교나 개신교나 여자들의 개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천민들, 여성들의. 진짜 여성들의 처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제 그래요. 이것도 이제 저 언더우드 여사 부인이 쓴 건가? 언더우드 부인 아니면은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비숍 여사가 쓴 부분인데요. 제가 제 책에 다 그 인용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저 각주만 그 53번 각주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들과 같이 조선에서도 풍속이 무섭게 부패해 있으며 그 필연적인 결과로 여성의 보통 처지는 불쾌하리만큼 천하고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자는 남자의 반려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고 쾌락이나 노동의 연장에 불과하며 법률과 관습은 여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고 말하자면 아무런 정신적 존재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스피리추얼 그 어떠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남편이나 부모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여자는 누구나 주인 없는 짐승처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법정에서도 공인된 원칙으로서 논박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본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옛날에 그 뭐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마을에서 와서 뭐 이불보에 싸서 보쌈한다고 아, 그렇죠. 보쌈이라고 했죠. 들고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과부가 있으면은 과부도 그렇게 해서 그냥 데려가 버려요. 그게 우리가 이제 뭐 옛날 얘기 듣듯이 뭐 그 당시 어떤 풍속이었고 뭐 풍습이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역시 외국 사람의 눈에서 보니까 서양의 어떠한 그 서양에서 이 당시 서양의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도 지금에 비하면 형편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이거는 그냥 납치해가는 건데 하긴 그렇죠. 그냥 아무나 힘센 놈이 데려가는 건데 왜냐하면은 남편 없고 더군다나 시부모도 없는 상황이라 그리고 더군다나 내쳐준 여자라는 경우에는 무슨 이유든지 간에 뭐 칠거지약이 돼서 그러면은 그냥 아무나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게 법정에서도 공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한테 데려가서 뭐라고 하선해봐야 뭐 그러니까 이게 논박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냥 그러는 거구나 그러려니. 요즘 역사 드라마는 아니고 뭐 역사를 재미있게 해석해서나 또는 옛날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 여권이 상당히 강한 것처럼 나와요. 서린왕후인가? 네. 그런 드라마도 보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과거가 요즘과 비슷하다는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와, 정말로 오늘 가져오자면 그 말씀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하시니까 제 책의 그 다른 부분에도 나온 다 인용을 해놨는데 뭐냐면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해상유층에는 이 모든 거를 극복하고 나오는 여성들이 가끔은 있다. 그러니까 민중전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언더우드 부인 같은 분이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도 거기까지 올 때까지의 겪어야 됐던 일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사극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전혀 현실하고 사실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보여주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요 다음 거에도 제가 아마 가져온 부분에도 이제 나올 겁니다. 이거 계속해서 나오는데 조선에는 여자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 조선의 여성은 글에 대한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체가 높은 계층에서는 언문을 배우는 여자도 있지만 그 숫자는 1000명당 1명도 안 된다. 여자들에게 부과된 영역은 글을 알 필요가 없다. 애 낳고 바느질하고 뭐예요? 그런 것밖에 집에서 할 게 없어요. 밥하고. 거기서 뭐하러 글을 배우냐는 거예요. 안 가리키는 거죠. 예외가 있다면, 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예외가 있다면 점잖은 계층에 속하지 않는 여성들이다. 아, 오히려?
왜요? 이 기생이죠. 남자들의 잡다한 놀이 대상이 되어주기 위하여 그들은 이야기를 읽고 낭송하거나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는 등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훈련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생들이 글을 할 줄 알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갖고 시를 짓고 그러면 같이 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자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러지만은 옛날 노래들도 시조들도 읊조릴 줄 알고 남자들의 쾌락을 위해서 흥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천민 기생들한테는 글을 가리킨다는 이 기가 막힌 역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은 신분 상승을 이룰 수도 있으나 절대로 누구의 부인이 될 수는 없다. 근데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으나 절대로 부인은 안 되는데 신분 상승은 처분된다는 거죠. 협실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남자들은 자신의 혈통이 도덕적으로 흠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인은 비록 하얀 벽같이 완전히 머리가 비어있는 여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화이트 월페이퍼 같이 흰 백지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라도 다른 곳에서 찾지. 그러니까 글을 잘하는 그래도 글을 배웠던 기생을 자기 부인으로는 절대 안 두죠. 첩으로 두더라도 거기서 낳는 아들은 자식들은 서출이라 그래서 아예 인간 행세를 못하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반면에 글 한마디도 못하는 글을 하나도 모르는 백지 상태인 양반 출신 여자는 자기 본부인이니까 본부인이라고 인정은 해주고 거기서 낳는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데 그럼 이게 지금 도대체가 그 아들의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런 엄마한테서 받은 그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나중에 뭐 다른 데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바로 이때의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이게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한 사람들이 일본의 엄마들이 도대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 그렇죠. 엄마들이 무식해서 어떻게 아들들한테 이걸 하느냐. 그리고 일본 황실에서도 메이지한테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갖다가 역사랑 시사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게 하고 옆에 황후들하고 다른 사람들도 가서 듣게 해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제 하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네.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가정의 행복은 아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 사람은 집은 있으나 하우스는 있으나 가정은 없다. 홈은 없다. 굉장히 아픈 얘기. 남편은 아내와 떨어져서 기거한다. 안채, 사랑채. 부부 사이의 우정과 같은 관계나 애정의 표현 같은 것은 없다. 하면은 굉장히 못난 놈 같이 되는 거죠. 부인에 대한 애정 표현을 암 앞에서 하면. 남자의 즐거움은 여자친구나 기생을 통해서 얻어진다. 우리는 아내와 결혼하지만 첩과 사랑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한 조선 양반의 표현으로 그들의 결혼 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조선의 미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게 이제 미신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그들이 잡귀를 대하는 태도를 모르고서는 조선 사람들 대부분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선 사람이 믿기로는 이 잡귀들은 부를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그와 그의 가족을 1000가지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재산을 빼앗거나 병이 나게 하거나 등으로 귀신이 붙어서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언제 그 귀신을 화나게 했는지는 절대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또는 특히 그의 부인은 늘 공포 속에 살면서 이 셈 많고 화를 잘 내는 귀신 달래기 위해서 비싼 재물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민중전도 끊임없이 무당들을 해갖고 순종을 낳았을 때에 금강산의 1만 2천봉의 봉우리마다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매천야록에 나오는 그 돈 써대는 게 정말 정신 나간 듯이 돈을 이제 써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민중전부터 맨날 굿하고 우리 사극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궁중에서 그 수많은 그 중전과 후궁들과 그 수많은 여자들이 뭐 무술이고 이런 사람들이 불교는 못 믿게 하죠. 그럼
제사는 남자들만 지내지. 그럼 안에서 뭐를 해요? 미신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귀신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의 삶에 대한 즐거움 또는 슬픔과 연관된 또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내세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떤 동기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포심만 끊임없이 자극한다. 추산에 의하면 조선 사람들은 매년 250만 달러를 잡기들 달랬는데 어떻게 추산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 250만 달러는 엄청난 돈이었는데 250만 달러를 잡기를 달랬는데 쓴다고 한다. 아마 그게 이제 민중전이 쓰고 이제 그런 걸 보겠죠. 한양에만 3,000명의 무당들이 활약하고 있고 한 명당 한 달 평균 10엔,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이제 환산했죠. 왜냐하면 당시 원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우리 돈으로 무슨 환산할 수 있는 우리 돈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었어.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게 너무나 이 시세가 마음대로 바뀌는 거고 하도 인플레가 있는 거고 상평통 무슨 뭐 강백전 만들고 청전 내고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는 가치가 화폐 가치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이 안 되니까 일본 돈을 갖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산을 평균 10엔을 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조선의 기준으로는 아주 잘 사는 것이다. 이 정도면 잡기에 대한 미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분명히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오래된 신앙이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슬픈 얘기지만 조선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조선이 왜 망했는가? 을사오족도 나쁜 짓을 했고 친일파들이 나쁜 매국노들도 분명히 있었겠고 친일파가 아니라 매국노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나라가 나라 고시를 못했기 때문이다. 1890년대는 물론이고 이미 1850년대, 60년대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서 있었던 그 신부님들의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고 있더라도 나라로서의 모든 면모를 완전히 상실한 거고 오히려 그것이 1870년대, 80년대에 들어서는 훨씬 더 가속화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경향은 훨씬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외화 빌린 거, 외국에서 돈 빌린 것뿐만 아니라 그 관료들의 매관, 매직, 매과, 매과는 뭔지 아세요? 매과, 그건 잘 매관, 과거를 파는 겁니다. 과거를 팔아요. 그래서 1년에 3년에 몇십 명씩밖에 과거를 안 보고 조선조 내내 아무리 많이 봐야 몇백 명이 보는 거고 거기서 뽑힌 사람이 전국적으로 조선이 필요한 관료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됐었어요. 입시비리니 뭐 그런 거랑 똑같네요. 예. 그런데 민시척 쪽이 들어오면서도 1년에 10,000명씩 보고 10만 명씩 보고 10,000명씩 통과하고 그래요. 과거를. 네, 왜냐하면 그걸 파니까.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태까지 되면은 조선조가 망할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3.1운동 때 국권 회복하자, 나라 되찾자 그랬을 때에 조선조를 다시 데려와라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픈 역사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사극 보고 있으면은 너무 조선시대가 아름답고 좋기만 하고 여권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었고 무슨 그 경제적으로 거기 나오는 옷 입는 거 보면요. 옷이나 양반들이나 귀족들의 옷이나 거기 나오는 그 대저택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건 완전한 소설입니다. 예. 완전한 소설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히 알고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져야 됐다라고 해서 아픈 역사 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참 의미 있는 말씀 참 감사드리고요.